OT 기본적인 내용들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첫 시간이고요. 이 재무회계에 대한 기본적 개념 좀 설명드리고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재경과에서는요 시험을 이렇게 쳐요. 어떻게 치냐면 일단은 1년에 몇 번 치냐면요 1년에 6회를 쳐요. 보통 6회를 쳐요. 6번을 치는데 보통 요새 같으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별회차라고 해서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무차별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한 2회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정을 잘 살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홀수달에 시험을 쳤어요. 홀수달에 6번을 시험을 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지금 먼저 과목 자체가 3개잖아요. 그래서 재무회계, 그 다음에 뭐 원가 관리회계, 원가, 그 다음에 세무회계, 이렇게 지금 3과목을 치게 되고, 하나다 뭐야. 40문제씩 시험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국은 그냥 120문제를 친다 이거잖아요. 그럼 시간은 언제? 2시간 반. 되겠습니까? 2시간 30분에 시험을 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간이 별도로 있느냐? 아닙니다. 그냥 통합입니다. 통합해서 2시간 반을 주고 순서에 관계없이 뭡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푸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은 언제 치는 줄 아세요?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여기 오후 2시에서 오후 그죠? 4시 반에 그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점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요 시간대에 가장 머리가 뭐야? 맑게 만드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간대가 지금 머리가 가장 맑아야 될 시간대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자기가 시험장에 가기 전에 자기 몸을 만드는 것도 10%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120인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재경관리사가 문제가 되게 좀 그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할만한데요. 그냥 조금만 공부하시면 합격해요. 근데 이 합격할 때 합격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과락. 이 과락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일정한 점수가 안 되면 이거를 합격을 하지 않는 거고 일반적인 국가공인시험의 과락은요 40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60점 시험에 합격이라 하면 모든 총점이 60점은 돼야 되고 과목별로 40점은 하나도 없다라면 합격하는 게 일반적인 룰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가 이제 재경관리사가 유일한 변수가 뭐냐면 얘가 이제 그죠? 여기서 70점 점수는 70점이 돼야 돼요. 여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만 편식해서 잘할 수는 없고요. 총점을 그렇게 맞추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재무회계를 90점 맞았다. 90점. 원가 관리회계도 90점. 근데 세무회계는 68점. 그럼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각 3과목 다 70점, 10점, 70점만 맞추면 뭐예요? 합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를 중시해야 되냐면 한 과목이라도 너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있죠.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40문제 과락이 70점, 70% 되려면 몇 개를 득점해야 되겠어요? 득점은. 그죠? 47이 28개잖아요. 28개는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8개 지금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봐요. 28개나 맞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뭐야? 12개나 틀릴 수도 있겠네? 12개나 여유가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시겠죠? 야, 내가 어떻게 28개 맞추지가 아니고 나는 12개나 틀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죠? 28개나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12개를 28개를 맞으려면 결국 과락이 뭐예요?
12문항, 12문항, 12.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꼭 알아야 될, 통제해야 될 그 토픽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봐야 돼요. 뭐, 재무회계에서는 어떤 거, 그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기본적인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재무회계는 40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픽을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안 켜놨네. 아침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토픽이 이렇게 나와요. 재무회계 이론에서 6문제, 그 다음에 자산에서 1문제, 그 다음에 6문제, 포괄손익계산 특수회계 1문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워보고, 일단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서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할만한지 안 한지. 그리고 어려운 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과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좀 약하다 싶은 부분을 보완을 어떻게 해서 주구를,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맞을 수는 있도록 좀 해드릴게요. 맞을 수는 있도록. 근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재경관리사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순서에 맞춰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문제은행식이에요. 문제은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문제 풀이 있으면 그 풀에서 문제를 떼가지고 단위를 맞춰서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문제은행.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연습했던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한 50%, 40, 50% 정도를, 그죠? 예, 보게 될 거야, 아마. 사람들은 뭐 30, 40% 하는데 실제로는요. 한 40, 50% 정도가 내가 봤던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그럼 안 봤던 유형은요. 기존에 있는 문제에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충분하게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답만 외워서는 합격을 못 해요. 웃기잖아요. 답만 외워서 어떻게 합격을 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마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교시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뭐 이런 기본적인 있죠. 회계에 대한 얘기를 좀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쭉 요 순서대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재무회계 이론 파트부터 먼저 6문제를 정리하고, 오늘 만약에 뭐 오늘 수업 시간의 볼륨만큼은 진도가 또 나가서, 그죠? 학습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있죠. 그 문제 중에서 내가 다음에 다시 풀어야 될 문제를 뭐예요? 연필로 조금 체크해 놓기. 체크를 해 놨다가 뭐예요?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 풀 때, 그죠? 이거는 정말 다시 봐야 될 걸 다시 한번 체크했다가 마지막에 하루 전날 뭡니까? 그 빨간, 그죠? 빨갛게 적었던 그것만 가지고 보고, 예, 들어가셔가지고 위험을 좀 회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뭐예요? 공부하고 시간을 투입하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거를, 그죠? 부분에 대해서 투입했는데, 정작 그거를, 그죠? 써먹지 못한다면 문제도 되겠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체크해 놓으세요. 내가 좀 다시 봐야 될 거. 이거는 내가 완벽하게 하라면요.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이죠. 그러면 재무회계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있죠. 회계 개념하고 있잖아요. 재무회계 분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토픽은요. 우리 재무회계 이론이에요. 6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 이제 그죠.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조건, 개념체계라고 있어요. 개념체계. 요거를 그죠. 에서 문제가 조금 나와요.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쪽이 이제 하나의 파트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있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가장 중요한 점 있죠. 그런 점을 연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6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계가 뭔지 한번 볼게요. 회계란 무엇인가 뭐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회계의 정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요. 회계는 말 그대로 있죠. 기업 실체의 정보를, 그죠? 이해관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요, 정의는 과정, 일련의 과정이죠.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리고 목적은 뭘까요? 뭐, 요거 알아주세요. 그죠? 이해관계자인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목적. 즉, 회계라는 것은 정보거든요.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요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있죠. 목적이 되죠. 뭐 하려고? 그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려고. 정보를 만들어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두 번째 목적은 경자의 수탁 책임의 보고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뭐 이거는 뭐 경작에서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인데요. 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자원을 경자가 운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운용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주의 피 같은 돈을 받아가지고 운용한 이렇게 잘 했다는 운용의 결과를 보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자의 이제 수탁 책임의 보고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이제 정보이용자가 뭔지 한번 보죠. 정보이용자가 뭐냐, 그죠? 그렇죠. 정보이용자의 범위,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정보이용자는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라는 게 뭐죠? 회사의 밖에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그죠? 요구하는 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채권자, 투자자 모형입니다. 채권자, 투자. 외적으로 뭐, 과세, 관청,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요, 경자, 종업원. 그래서 보통 이게 3대 이해관계자라 하죠. 이게 뭐 얘는 좀 개따르고, 요렇게. 여기 이제 기본적인 뭐예요? 3대 정보 이용자다. 외부 정보 이용자는요, 채권자, 투자자.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는요, 경자, 요런 자, 물론 곁다리 끼이지만 그런 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바로 회계고, 이걸 구분합니다. 그 얘들은 다수의 정보 이용자가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룰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같은 그죠 정보를 보더라도 이용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깔맞추면 안 된다고. 근데 얘는 깔맞추면 돼요. 요것만을 위한, 그죠? 맞춤식 뭔가 정보를 만들 수 있고, 얘는요, 너무 많으니까 깔맞추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뭐예요? 누구나가 옵셉할 수 있는 일반 재무 목적의 보고서가 필요하고, 룰이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있죠. 우리가 배워야 될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기준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 비상장 기업에 있죠. 회계 정보를 만드는 기준이 일반 기업 기준이 하고요. 비상장 기업에 회계 정보를 규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배우게 돼. 바로 국제회계 기준. IFRS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시험 목적은 요거라고요. 그죠? 그죠? 국제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부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있죠.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경영자의 회계라고 불리죠. 원가 관리 회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원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 뭐예요? 관리 측면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원가 계산 측면, 그래서 개별 원가, 그 다음에 개별 원가, 종합 원가, 변동 원가, 표준 원가, 이렇게 해서 한 파트가 끝나거든요. 20문제, 계산 위주로 나와요. 그 원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죠. 의사결정이 단기여사, 장기여사. 그러니까 단기여사 결정이 결국은 나중에 CVP 분석을 기반으로 한 관리회계, 장기 의사결정이 자본회사, 투자 중심성, 투자에 따른 예산이다. 그러면 그렇게 계획한 바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에 문제가 있고, 그 책임회계, 뒤쪽에, 뭐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뭐, 투자 중심점의 EVA, EA, RI,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하게 되고, 여기는 제가 분류를 안 했지만, 세무회계도 있겠잖아요. 그죠? 세무회계는 뭘까요? 네, 그죠. 세금을 내기 위한 회계 처리 방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내가 하고 있는 회계 정보를 만드는 방법이 재무회계를 하는 건지, 세무회계를 하는 건지, 그걸 구분 못 해요. 왜냐면 이걸 딱 구분해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섞여가지고 실무들이 막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따로따로 정확히 배웠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배우지 않고 실무에 녹여가지고 뭐예요?
대충 옮겨가지고 배우니까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이 과정을 통해서 좀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풀어보잖아요.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부터 안 풀어야 될 문제는 체크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에 풀어야 될 건 체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문제가 약 한 어느 정도 몇 문제쯤 되냐면 한 1000문제 가까이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푸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의 특징이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해야지 합격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이가 아니고 넓게 공부하는 학습을 얇게, 넓게 하는 걸 보세요. 다음 중 관리에게, 재무회계와 관리에게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해놓고, 그죠? 같이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한 70%는 아닌 걸 물어봐요. 한 30%는 맞는 걸 물어봐요. 맞는 거를 물어볼 때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혹시 물음을 잘못 이해해서 오답을 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습관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습관대로 하시고, 저 같으면 이렇게 표기할게요. 아닌가 하면 아닌 거를 골라가지고 매칭을 시킬게요. 자, 관리회계 나왔죠? 관리회계 주된 목적은요? 뭐가 관련? 경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다.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재무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관리회계라고 해놓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갭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하게 상법상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경영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죠.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있는 반면에 관리회계는요. 내부 부분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업에서 기한을 하고 기획을 할 때 이 관리회계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도 회사에 가서 그런 일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 원가 관리회계를 저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구 관리회계 할 때 이제 제도의 발전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는 어떤 이유, 어떤 동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기한할 때 관리회계 파트를 공부하신 분들은요. 되게 개량화된 정보에 합리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똥구름 잡는 얘기를 열심히 하겠다는 안 돼. 그죠? 강제력도 맞다, 그죠? 재무 회계의 목적은요. 외부 정보 이용자의 유용한 정보 적용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용한 정보 뭐 그렇게 그냥 외부란 말이 없죠. 그냥 이 말도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경관시사의 특징은요. 시험지를 그죠 주질 않아요. 시험을 치고 시험지를 반납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뭡니까? 문제를 유출해서 이러쿵 저러쿵 나중에 있죠. 시시비가 되니까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있죠. 감을 알아야 돼요. 시험이 합격이다 아니다는 거는 딱 시험을 쳐보면 알아요. 그래서 면피용으로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모든 문제에서 가장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안 맞는 이상한 이것도 좀 틀릴 수도 있는데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이. 우리는 더 틀린 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볼까요? 회계 재무보고와 국제회계기준. 이제 서서히 뭡니까? 국제회계기준이 왜 나왔는지, 뭐 이런 있죠. 이유들을 좀 얘기하면서 설명하면서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원칙의 필요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그죠 누구나가 옵세브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회계적 언어를 배워서 정보화해서 서로가 알아먹고 그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고, 회계 원칙은 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시대가 변하고 정보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해지면 그에 따라 뭐예요? 회계 정보도 그죠 당연히 뭐예요? 변화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변화가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부침이 많았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이끌었던 있죠. 손익계산서 중심 사고관에서 규칙주의, 굉장히 규칙을 중요한 일본식 회계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IMF 때 큰 있죠. 쇼크를 받았죠. IMF를 거치면서 미국의 그죠 통제하에서
새로운 회계 혁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바꿨어요. 저는 옛날에 규칙주의도 배웠고 2002년도에 첫 번째, 1998년도구나. 첫 번째 기준서 제1호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 이게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완전히 규칙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다 바뀌었다가 또 10년이 존치되다가 2011년도에 드디어 뭡니까? 그 2007년도부터 조금 논의되었던 국제회계 기준에 있죠. 이 수용을 2011년도부터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세 번인 거예요. 저는 회계를 어떻게 보면 세 번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날에 일본식 규칙주의,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죠. 아직 국제회계 기준이 도래되기 전에 그 사이에 과도기적 회계 처리, 그리고 2011년도부터 그죠 수용하게 된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죠 국제회계 기준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의 시험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요, 그럼 많이 틀리느냐? 아니에요. 한 20, 30% 정도 틀려요. 대부분 그죠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규칙이 아니라 원칙이거든요. 원칙을 정해놓고 디테일한 사항은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보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죠. 그런데 유독 뭐예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만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점이 한 20, 30% 정도 틀리다는 거지. 그 20, 30%라는 것도 제 주관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별로 많이 차이가 없어요.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그럼 재무보고서에서 있죠. 한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서는 우리 회계는 정보인데요. 그 정보라는 이 부분이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가 가지는 정보가 모든 산업특유의 모든 일반적인 정보를 다 제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 재무보고서는. 그리고 시험은 이렇게 표현해요. 산업 특유의 측면을 반영해서 회계 기준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 산업의 특유한 측면을 반영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측면을 특유한 측면을 어떻게 반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영해야 한다면 있어야 된다. 그건 틀린 지분이다. 아시겠죠? 요 점 하나 키워드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 뭐 추정치랄지 뭐 이런 부분이 추정치 우리가 미래에 추정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대손의 위험, 대손 충당금, 그죠? 미래의 그죠 퇴직금의 지급의 충당부채 이런 추정치도 합리적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추정치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 시험에 여기 나오네요. 그죠? 여기 언제 그죠? 여기. 시험 여기에 가끔 나와. 여기 별표 넣으세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차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난이도가 어떤 회차 있죠. 난이도별로 뽑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점수가 좋았다 해서 다르게 나왔을 때 점수가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죠? 우리가 저인망으로 쫙 쌍끌이처럼 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에서는요 미래 정보는 없어요. 미래 현금 흐름을 했죠. 그런 것들은 없다고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에게 있는 거예요. 미래 의사결정할 때 이렇게 예측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미래 정보는 미래 정보는 관리에게서 있는 의사결정 모형이고요. 그 미래 현금 예측이 반영된 재무성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재무제표는요, 우리 회계 정보는 대부분 과거의 정보죠. 과거에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나온 거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반영된 거는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거 좀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문제를 볼 때, 여기에는 2012년도 문제부터 쭉 많이 있는데, 2012년도 이런 문제는 중요한데 최근에 안 나왔던 뿐이지, 그런 것들은 없고요. 되도록이면 2020년도는 다 있어요, 지금. 2019년도, 이런, 18년도 위주로, 최근에 위주로, 여러분이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 현실감 있는 문제 있죠. 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